안녕하세요. 우리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의 후반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챕터죠.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라는 자연에 대한 관점을 익힐 것이고요. 또 우리 세계의 주요 환경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협약까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중심주의라는 거 일단 의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이에요. 그에 따라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용어 자체도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법적인 세계관과 자연의 도구적인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먼저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우리가 세계를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연의 도구적인 가치라는 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경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인간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대표적인 사상가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런 다양한 사상가를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퀴나스는요, 신 중심의, 그래서 성경 구절 안에 우리 신이 자연을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베이컨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꼭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아는 것이 힘을, 그래서 햄이라고 기억하면 햄은 베이컨이잖아요. 이렇게 기억하기 쉬울 거고요. 그리고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동물기계론을 이야기했던 데카르트. 그리고요, 칸트 관련해서는 우리 칸트는요, 의문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1단원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주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연에 대해서 막대하게 그냥 불필요하게 막 꽃을 꺾거나 뭐 불을 태우던가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인간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 의무를 지닌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우리 사상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좀 더 딥하게 나가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 강의 중에서 우리가 생활과 윤리에 관련한 강의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좀 더 우리가 딥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태 중심주의는 우리 인간 중심주의와 이제 반대되는, 그래서 의미는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 또한 자연의 구성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특징이라면 전일주의라고 해서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문 하나일 기억하시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간이든 생명체든 그걸 둘러싼 모든 자연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요. 그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전일주의 관점과 인간과 자연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한계는요, 환경 파시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파시즘이라는 건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다라고 보는 건데, 환경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이러한 행동은 다양한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파시즘의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 사상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요, 레오폴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를 통해서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온전성, 아름다움에 이바지하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 토양, 물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체 대지, 그걸 우리가 생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 중심주의에서 가장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만 중요시한다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동양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유교는요, 천이나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이나빌이라고 이야기해서요, 만물은 모두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설 꼭 기억하시고 계시죠? 모든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되고요. 도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무의자연도 기억을 하시면서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자연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1단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유교, 불교, 도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익숙치 않다면 우리 1단원 강의를 좀 더 꼼꼼하게 들어주시는 걸 굉장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유교, 불교, 도가의 이러한 동양의 관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자연과의 우리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교와 불교, 도가 모두 자연과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환경 문제와 국제협약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시면 사실 여기는 학생분들이 많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그냥 생 암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암기를 달달달달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지구온난화의 별표 먼저 쳐볼게요. 지구온난화라는 건 화석연료나 산림 파괴로 인해서 점차 기온이 올라가는 뜨거워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중요시되는 환경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요 영향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요 영향은 우리가 빙하가 축소되고요. 그 이유는 빙하가 녹아서겠죠. 빙하가 녹으면요, 당연히 해수면은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후현상, 그리고 이상기후현상으로는요, 우리가 스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갑자기 비가 막 내렸다가 비가 그치는 이러한 현상도 많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봄인데도 여름과 같은 날씨가 유지되는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존층 파괴는요, 염화 플로리나 탄소의 상용 증가로 인해서요, 피부암이라든지 백내장 발병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산성비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로 인해서요, 건물이 부식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카 현상은 장기간의 가뭄, 과도한 경작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 또 농경지 및 자원 개발로 인해서 열대림이 파괴되는 현상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국제협약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시면 교토 이정서와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라고 불리는 파리 협정은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토 이정서는요,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파리 기후의 변화 협정에선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선진국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커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파리 협정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협의를 했던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몬트리올 정서는 우리가 오존층 보호와 관련한 협약이고요. 제네바 협약은 산성비.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은 말 그대로 사막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람사르 협약을 통해서 습지 파괴, 보호를 위한 협약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시면 정부는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규제 정책을 펼치기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대규모 건설 이런 걸 시행할 때요. 그에 따른 환경 문제가 얼마나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술형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대중들,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쟁점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나 기업의 역할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겠죠. 기업에 따른 역할은 친환경 기술 및 제품들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개인은 대중교통 및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재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분리배출 이런 걸 통해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다음은 가불의 가상대화가 나와 있고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그리고 가불의 입장은 각각 인간 중심주의 또는 생태 중심 중 하나이다 라고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갑의 의견을 보시면 대지윤리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우리가 대지윤리 하면 레오폴드라는 사상가가 기억나셔야 되고요. 레오폴드는 또 생태 중심주의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정복자가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켜야 된대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전체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도록 변형해야 된대요. 여기만 봐도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사상가가 누군지까지 기억을 못 하셔더라도 인간 중심주의인지 생태 중심주의인지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갑.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인 고려를 취해야 된다는 건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 해당하겠죠. 답은 쉽게 1번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겠죠. 선생님이 인간 중심주의는 이분법적인 사고관 그리고 도구적인 자연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법적인 관점이라는 건 인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둘로 보는 관점 그리고 자연을 도구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수단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도구적 자연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래요. 그리고 4번도 같이 볼게요. 대지 위의 모든 존재는 생명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건 이 3번과 4번은 생태 중심주의 관점에 해당하겠죠?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5번 갑을 인간이 자연의 정복자이자 지배자라는 건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갑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3번 그림은 어느 환경 문제에 관련한 포스터이다 라고 나와서요. 남극에요 비가 내린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날씨가 점점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남극에도 비가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 첫 번째, 북극해의 해수 염도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맞는 선지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빙하가 축소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면 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의 짠 정도는 낮아질 수 있겠죠? 염도가 낮아지는 거 맞고요. 2번,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넓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냉대림, 추운 지역은 점점
적어지겠죠? 답 2번 쉽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3번 고산지대의 만년설, 그죠? 만년설은 감소할 것이고 남태평양의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것이다.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열대성 질병, 온난화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러한 질병들에 대한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한 관점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선생님이 주의해 볼 점 이런 거 체크해 주신 점에 유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 볼게요. 감사합니다.